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기초 빠르게 끝내기 13번째 영상이고요. 물권법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유치권과 저당권입니다. 이 유치권 저당권은 시험에 문제가 무조건 나오겠죠. 물론 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대단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낼 것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어떤 권리냐면 개념이 좀 복잡할 수가 있긴 해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요. 이 채권이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유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인 거죠. 자, 요걸 좀 검토해 볼게요. 자,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주의하실 점은 이 물건이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또 반드시 유치권자는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진 않아요. 다만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럼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즉시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반환 충고권은 인정될 수가 없겠죠. 또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물상대의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물상대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목적물이 멸실되면 점유를 상실하고 유치권을 소멸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이 타인의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 그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 그 물건에 대한 공사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되겠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 권리금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고요. 또 매매대금도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매매라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만 부종성도 있고 수방성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고 종된 권리고 채권이 주된 권리예요.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인 유치권이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게 뭐죠? 부종성인 거죠. 또 채권이 양도가 되면 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고요.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인정되죠. 또 뭐가 인정되냐면 불가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유치권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어떤 권리냐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요.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약정담보 물권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점유를 이전받지 않는다. 그리고 뭐만 하면 되죠? 설정 등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약정담보 물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받을 채권이 있으면 갑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누구죠? 채권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저당권은 약정담보 물권이니까 설정 계약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만나서 설정 계약을 하고요. 설정 등기를 하면 저당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이죠.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이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저당권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거든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 연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 임대인은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을이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물론 누구 거죠? 을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는 상태죠. 근데 을이 차임을 안 줘요. 안 주면 갑은 이 차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인 을 소유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압류 등기는 필요하죠. 따라서 법정 저당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압류 등기하는 순간 법정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입니다. 자, 근저당의 개념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증감 변한다는 얘기죠.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미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가장 흔한 담보 물권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계속적 거래관계 그러면 뭐 당자 대월 뭐 이런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과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외상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 거래관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뭐라고 쉽게 외상거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외상거래를 시작하면서 갑소유 건물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정했냐면 5천만 원이라고 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아직 거래는 시작하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 거래 시작 전에는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빵원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거래 시작 전이니까 채권액이 빵원이다. 장래 채권, 근저당권은 미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채권액이 뭐죠? 2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이었다가 4천만 원이었다. 채권액이 어떻게 해요? 늘었다가 줄었다가 증감 변동하겠죠? 다시 말하면 외상거래 같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갑이 을에게 결제를 해가지고요, 채권액이 빵원이 됐어요.
그래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근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은 부종성이 완화 내지는 배제되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됐다가 또 늘어가지고 3,000만 원이 됐다가 7,000만 원이 됐는데 갑이 망했어요. 거래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요 7,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가 있는데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받아야 될 7,000만 원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인 5,0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거죠. 합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외상 거래 같은 불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공동저당입니다. 간단합니다. 동일한 채권,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권이라고 해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을의 채권은 한 개잖아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요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요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요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했다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거 우리가 공동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은 쉽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서 강의에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좀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례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